올해 2분기 소득 하위 40% 가계 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한 반면 최상위 20% 가계 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고객의 금융활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지만 기존 금융사들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자신만의 취향과 스타일대로 육아를 즐기고 있습니다. 육아도 개성시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40% 가계의 명목 소득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의 명목 소득은 역대 최대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 소득은 월 평균 132만 5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 소득은 월 평균 913만 4,900원으로 10.3% 증가해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찍으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분배 상황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통계청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파급 효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한 데다 최근 고용 증가 둔화로 가구별 취업 인원수가 급감하면서 하위 1, 2분기 소득이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같이 작용하다 보니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경제산업부 유민호 기자와 서울 집값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서 8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지역은 0.3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2배가량 오른 수치인데요. 강북 14개구를 포함해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가 보유세도 올리고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까지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는데 집값이 왜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요? 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규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최근 들어 과열 조짐마저 나타나는 것은 크게 돈과 수급 그리고 개발이란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돈이라고 말씀하신 건 유동자금을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는 데서 집값 상승 요인을 찾았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돈이 얼마나 풀려 있길래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네, 현재 국내에서 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유동자금이 1,1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 한 해 GDP가 1,800조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해 보면 상당한 돈이 시중에 풀려 있다는 겁니다. 예, 가장 큰 건 금융위기 과정에서 엄청나게 풀린 시중 유동성입니다. 자금이 워낙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어딘가는 찾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부동산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네, 현금을 쥐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곳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문제, 즉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단적으로 서울은 대기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적다 보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틀어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깐깐하게 하고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 그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수요를 좀 억눌러 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서울은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직장도 몰려 있다 보니까 서울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줄이 언제나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넘치면 집을 더 지어서 수급 균형을 맞추면 될 텐데 이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공급도에 문제가 있는데요. 서울은 이미 아파트를 지을 땅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낡은 아파트를 허물어서 새로 짓거나 아니면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택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재건축 규제가 강화됐고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서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견해차를 보이면서 단기간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개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우선 투자 계획을 밝혔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낙후한 강북권을 인프라를 개선해서 강남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핵심은 도시철도를 깔아서 그 교통망을 확충하고 공공기관도 옮겨서 지역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이는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 그런 호재 요소입니다. 여의도라든지 그리고 용산 일대 강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강북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개선 발표 내용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강북 지역이 강남 지역을 따라가는 킴맞추기나 갭매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동안 집값이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아직 섣불리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직 기준금리 인상이란 변수가 남아있고 또 경기가 좀 워낙 요즘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좀 상승세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인데요. 또 여기에 정부가 투기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또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겠다는 견해를 좀 밝히면서 추가 대책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하반기 서울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텐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 자세히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활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하려면 핀테크 기업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수적인데 고객 신용 정보를 꽉 쥐고 있는 기존 금융사에 가로막혀 핀테크 기업 참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마이데이터란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정보 운용의 권한도 개인에게 주자는 사업. 한 곳에 정보를 모아놓고 소비와 투자 패턴을 비교 분석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뱅크샐러드가 그 예입니다. 돈을 쓰는 즉시 애플리케이션의 소비 내역이 기록되고 소비 패턴이 분석됩니다. 소비자는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금융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추진 배경으로 정보 우위에 기반해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가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출하면 이미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탄탄한 자금력으로 밀어붙여 핀테크 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키우려면 신생 벤처기업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육아에도 자신만의 취향과 스타일을 추구하려는 젊은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신 육아 흐름을 알 수 있는 베이비 페어 현장을 유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로 던졌더니 유모차가 펼쳐집니다. 마치 원터치 텐트처럼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이 제품은 가방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휴대하기도 편리합니다. 스티커처럼 몸에 붙일 수 있는 온도계. 내부에 센서가 달려있어 24시간 열을 측정하고 기록해줍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아이의 체온을 재고 갑자기 열이 오르면 당황하는 초보 부모들을 위해 아이의 건강 상태도 알려줍니다. 휴가를 써서 여기 왔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7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기어다녀서 이제 침대 가드나 이런 거 보러 오자고 해가지고. 육아에도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편리함과 스타일을 살린 제품들이 인기였습니다. 이 아기띠는 기존 제품보다 무게를 4분의 1로 줄여 가볍고 편한 데다 외출 시 패션용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인기를 끌며 출시 1년 만에 사용 후기만 8,000개를 넘었습니다. 육아 일상을 SNS에 공유하며 정보를 넣는 부모들에겐 SNS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이 더 인기입니다. 올해는 이 같은 제품들을 한데 모은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형 브랜드들, 알만한 브랜드들만 나왔다면 이번 회차부터는 인스타 그리고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나와서 새롭게 이 유아 시장에 뛰어들게끔 기술을 더하고 스타일까지 살린 육아용품들로 이제는 육아도 개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신용거래융자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하는데요. 이 신용거래융자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모범 규준을 만들었습니다. 증권사들은 다음 달부터 이 모범 규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모범 규준을 적용한다 해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급증하고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 신용거래융자 금리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합리화 방안 발표에도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월 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었고 다음 달 시행합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앞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내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자료와 심사 결과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또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를 조달금리와 가상금리로 나누고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금리 가산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의 경우 가상금리 항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범 규준이 시행되더라도 신용거래융자의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180일 이상 대출을 기준으로 최고 연 11.5%입니다.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연 4.56%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 이 차이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 규준이 권고사항이어서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추후 모범 규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금감원 혁신 방안에 증권사 대출금리에 대한 감사는 빠져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증권사의 금리 산정 방식이 모범 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강자로 우뚝 선 직방 많이들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인데요. 그 시작은 바로 청년 창업의 요람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창업 관련 교육과 기술개발 지원 등 창업자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바로 청년 창업사관학교인데요. 이곳 출신 스타트업들이 총동창회를 열어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전자를 활용한 DNA 진단키트를 만드는 진스랩. 다운증후군 유전자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등 국책과제도 진행하는 진스랩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바이오 벤처 1호로 불립니다. 일단 창업사관학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5대 지상파 방송국인 ABC 등의 조명을 납품하며 해외 시장을 단숨에 사로잡아 국내 스타트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DM라이트. 졸업한 지 7년 됐는데요. 서로 경험들이 많이 쌓였는데 그 경험을 좀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기업 모두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자신들의 영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길러낸 스타트업은 1903개, 총 4,6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모여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성공 DNA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총동문회를 결성하는 발대식 이후에 좀 좋은 소통과 그 사업 부분에 또 좋은 융합으로 글로벌 리더 또 유니콘 기업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그렇게 결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 CEO들이 저마다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이제는 스타트업을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회사가 고용을 한 명 늘릴 때마다 한 달에 502만 3천 원이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조사 때보다 인건비와 복지비용 등 직간접 비용 모두 조금씩 더 오르면서 이번에 500만 원 선을 넘어선 건데요.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월 867만 원으로 전체 2위, 간접 비용 기준 1위로 집계됐습니다. 고현성 기자입니다. 정규직 한 명을 새로 뽑았을 때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총 비용이 월 500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상용 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의 월 평균 노동 비용은 1인당 502만 3천 원으로 지난 조사 때보다 8만 9천 원 증가했습니다. 노동비용이란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 직접노동비용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 임금으로 구성되고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와 보험료, 복지비용 등을 말합니다. 간접노동비용은 전년 조사 대비 3.2% 증가해 직접노동비용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총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이 878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은 노동비용이 들고 금융 및 보험업과 제조업이 2, 3위를 차지한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등 간접비용만으로는 금융보험업이 1위입니다. 실제로 전기가스 수도사업하고 금융보험업이 가장 높죠. 두 개가 공사공단이 많이 들어있는 업종은 굉장히 임금이 높아요. 인건비성으로 들어간 돈이 높다. 또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약 1.53배이며 특히 자녀 학비 보조 비용과 건강보건 비용을 포함한 간접 비용에 있어서는 약 2.1배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0년 전 노동비용 격차가 약 1.67배였던 것에 비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미인대회는 요즘 논란에 휩싸이며 침체돼 있는데요. 수영복 심사를 폐지하고 SNS 심사를 도입하며 미인대회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킨 코리아 선발대회인데요. 한국 대표 미녀는 누구였을까요? 어제 열린 2018 미스킨 코리아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인의 국가대표 미인이 선정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18 미스킨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쥔 백지연, 조아, 이은비 씨가 그 주인공. 미스킨 코리아는 세계 3대 미인 대회인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수프라내셔널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국가대표 미인을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대상을 받은 백지연 씨는 올해 열릴 미스 유니버스 세계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 조아 씨와 이은비 씨는 올해 각각 미스 월드와 미스 수프라내셔널에 한국 대표로 참가합니다. 미스퀸 코리아는 미인대회의 고정관념을 깨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미인대회로의 변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많던 수영복 심사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피트니스복 심사로 대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피트니스복을 입고 당당하게 워킹하며 건강미를 뽐냈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참가자의 인성 심사제를 도입해 불공정 시비를 없앴습니다. 서울경제TV와 미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이번 2018 미스퀸 코리아 선발대회는 오는 26일 서울경제TV에서 녹화 중계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신용 결과를 보면 가계신용잔액은 1,498조 2천억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25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7.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 집단대출 여파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으며 은행들이 자동차 대출, 즉 오토론 시장에 적극 나서면서 기타 대출 잔액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융사들이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9천억 원 규모의 채권 잔액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규모는 13조 6천억 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은 빚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하거나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임에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이 지난해 8월 말 문을 연 이후 1년간 2천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신세계 측은 방문객 수가 예상 목표치를 넘어섰다며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을 적극 배치한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2018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 제네시스 익스피리언스 시승 이벤트를 엽니다. 제네시스는 다음 달 6일부터 연말까지 총 2,700여 명의 고객에게 G70과 G80 모델을 약 2주 동안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장기 시승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약 9,600가구가 일반 분양돼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7% 늘어난 규모입니다. 강남권에선 삼성물산이 공급하는 레미안 리더스원, 강북권에선 GS건설이 짓는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2개 단지가 주목할 만한 곳으로 꼽힙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가 125만 5천여 명으로 집계돼 작년 같은 달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작년 단체 관광 금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지속해 작년 같은 달보다 방한객이 45.9%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19호 태풍 쏠릭은 현재 제주도 북서쪽 해상에서 시속 8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중형급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비구름은 태풍의 전면에서 발생하면서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도와 전남,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충청과 전북, 경남과 서해 중부 해상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그 밖의 지역과 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오늘 밤 자정을 전후로 호남 서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중부 내륙을 통과해서 내일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와 바람 모두 강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바람 자체뿐만 아니라 강풍에 날아가는 물체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영동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300mm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그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밤에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에,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7에서 9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